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9월 2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너무 어려운 좀 장이네요. 네, 일단 이제 FOMC가 좀 안 좋게 흘러갔어요. 안 좋게 흘러갔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금리를 장기간 고금리로 유지를 하는 게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요. 요즘에 이제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이제 설명드린 대로 고금리 여파거든요. 중국 경기랑. 근데 중국은 좀 살아나는데 미국의 금리가 꺾이질 않습니다.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오늘 증시가 아직 끝난 건 아닌데요. 급락세로 전환이 돼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종가까지는 일단 한번 말씀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날은 참 공부하기 싫죠. 이런 날 참 보고서 보기도 이게 잘 안 들어오실 것 같긴 한데 또 하루 또 미루면 참 계속 또 밀리게 되니까 일단은 오늘 또 준비한 거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하나 안 적어 드렸는데 어제 대신증권에 최진영 연구원님이 쓰신 제목이 뭐더라? 원자재 끝나지 않아. 요거 이제 어제 한번 봤는데 오늘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보여드릴 예정이고, 반도체 다가오는 반등의 시그널, 우리 아이가 열이 나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롯데정밀화학, 펌텍코리아, 제일기획, 그 다음에 이제 FOMC 얘기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깔끔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정리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셰니어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미국 기업들도 간간히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인데, 꼭 이걸 투자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유드리거나 이게 아니고, 왜 미국을 좀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좋으면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셰니어 에너지는 LNG거든요. 여기 좋으면 우리나라 조선이 좋은 거예요. 조선이나 기자재. 제네럴 일렉트릭을 보면 CS 베어링을 바로 우리가 오판 괜찮겠다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거고, 암은 이제 반도체 대표 IP 기업이죠. 우리 예전에 한번 함께 배우기에서 제가 반도체 IP 기업 디자인하우스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에 반도체 IP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에요. 이제 반도체 설계 도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거기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당사에서 나온 퓨런티 아시죠? 카메라 장비 회사까지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힘드네요. 힘든 좀 장인데, 일단 이제 원자재 좀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인 뷰는 에너지 안보의 종착점, 공급 가행. 그러니까 결국엔 공급 가행이 온대요. 언젠간. 지금 말고 몇 년 후에. 그 얘기고요. 당장 오는 건 아닙니다. 당장은 오히려 지금 공급 부족이죠.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제 안보다라는 걸 일깨워줬죠. 그래서 유럽은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입 안 하고 LNG 터미널 사업을 조기 착공해서 미국에서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따가 설명해 드릴 셰니어 에너지 있죠. 아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LNG를 미국에서 수출하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이런 탈탄소 정책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LNG도 이제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제 중간 역할이죠. 신재생 에너지로 한 번에 못 넘어가니까.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됐을 때 에너지 인프라 사업
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유전 가스전 개발 허용하라고 해버렸고요. 예. 이거 되게 의외였죠. 유전 가스전 개발 불허라는 공약을 철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트럼프가 된다고 무조건 친환경 안 한다. 무조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또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이제 트럼프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뭐 친환경한테는 악재죠. 악재지만 여기 바이든처럼 저런 화석연료 하는 것도 이제 본인 공약은 이쪽은 이제 안 되는 건데 실제로는 오히려 이걸 허용해 주니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만큼 이제 이 화석연료 뭐 LNG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지금 이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또 공급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열어주는 모습은 이어지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제 에너지가 안보거든요. 그러면 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투자를 많이 하면 몇 년 후엔 공급 과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 개발 허가 건수가 지금 2008년 이후 최고치. 물론 뭐 막 캐는 건 아닌데 이걸 허가를 많이 했다는 건 이제 나중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유전 개발 허가 건수가 연방 정부 토지 생산된 원유 공급을 13년 선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계산해 봤더니 2030년부터는 공급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다변화의 미래가 시작이 됐고, 지금은 사실 이제 지금은 아니고 이제 몇 년 전까지는 소련이 해체하고 미국에 의해서 평화의 시대가 열렸죠. 예. 미국 독주였죠. 중국도 뭐 미국이 함부로 반항 못했으니까 자유무역 시대였고,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끝나버렸죠. 예. 그래서 그 시대에는 경제적인 게 모든 게 논리가 무조건 값싸고 효율적이면 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비싸도 이 공급망이 중요해졌죠. 이 여기에 안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오바마가 사우디에서 중동에서 아시아로 시선을 돌렸고, 이때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흥미로워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힐러리 여사가 계속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오바마한테 조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동아시아 신경 써야 된다. 아시아로 가야 된다. 중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그랬던 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중동이 중요했죠, 아시아보다. 그래서 이제 옮긴 거죠, 시선을. 그리고 트럼프 때 이제 중국과 막 싸우고 혼자 싸웠죠, 뭐. 트럼프는 이제 외롭게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오바마는 이제 중국에 대한 탈압박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이제 안보가 중요해졌다는 걸 또 나타내는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가 경험한 이 비합리적이면서 비효율적인 안보의 시대죠. 이 안보의 시대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뭐 20, 30대 분들은 많이는 안 보시겠죠. 그렇게 아주 많이는 안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버님 세대나 할아버님 세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때 안보의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북한과의 긴장 관계도 굉장히 심했었고, 근데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가 더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강연회 같은 거 가면서 제 강연의 제목이 달라진 세상이거든요. 변화된 세상. 거기서 우리가 어떤 통찰력을 갖고 어떤 투자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걸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이에요. 사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자유무역주의 시대도 아니고 신냉전 시대죠. 거기에 맞게 투자자도 바뀌어야죠. 옛날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이제 뷰인데 산업금속 있잖아요. 이쪽은 뭐 지금 이제 뭐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2022년 10월 시진핑 서기가 대만에 대한 무력 옵션 아마 통일하려고 할 것 같아요. 본인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국 GDP도 지금 굉장히 커졌어요. 미국의 70%까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우습게도 보는 거예요, 일부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중국이 약간 두렵고, 그러니까 반도체 못하게 하려고 막는 거고. 그래서 안보, 전쟁, 전투, 군사 등 호전적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근데 중국이 무기가 하나 있어요. 중국은 산업금속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이게 우위에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구리라든가 리튬, 니켈 이거 다 중국에서 정제해서 배터리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정제를 해줘야 들어가요. 그냥 뭐 호주에서 캔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그 중국은 탄산 리튬 최강이잖아요. 그걸 꽉 잡고 있죠. 이제 리튬을 탄산 리튬으로 이제 해가지고 배터리에 집어넣는 거죠. 주로 이제 LFP 같은데 NCM 배터리는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공급망을 굉장히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그걸 막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의 파워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금속 시대가 열려버렸거든요. 친환경 사업 때문에. 세계는 이제 작년에 그 러시아가 제재받아서 전통 에너지 공급의 15%가 끊겨버렸거든요. 그때 물가 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제재해서 중국과 아예 쓰지 마라 이러면 또 물가가 심각하게 튀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을 저런 면에서 쉽게 제재하기가 쉽진 않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좌시하지는 않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하는 거는 이제 동맹국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좀 대비를 해가지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 그러니까 미국이 약한 고리가 여기니까 예, 여기를 공급망을 미국으로 좀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G2라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지고 예,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제공해 주겠다. 마치 중국이 옛날에 1대1로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는 이제 표면 일본 남반구의 원자재 부국 대상으로 핵심 광물 개발하고 정제론 설비하고 산업금속 재활용까지 배터리 제조 시설 이런데 투자하고 그런 걸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힘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이걸 장악하고 있는데 이걸 빼겠다는 거죠. 그럼 이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공급망 재편의 핵심이 이제 한국 외에 남반구 국가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호주 다 자원부국들이죠.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은 막 중국하고도 막 또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니까 섞여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 나라들은 원자재를 캐는 거 있죠. 이걸 업스트림, 이거를 이제 운송하고 정제하는 거,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들은 미드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되게 취약한데 예, 중국이 그쪽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힘을 빼버리겠다. 이게 핵심 목표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종착역은 공급강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중국 투자가 계속 들어갈 거예요. 몇 년간. 그럼 결국은 이제 공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G7의 PG2는 2027년까지 남반구의 원자재 부국들한테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미국의 IRA는 2029년, 유럽의 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공급망 다변화한다. 예. 그래서 과거 2010년, 2016년 사례처럼 다시 한번 미래 산업금속의 공급가인 가능성의 경계가 필요하다. 2010년, 16년에 오바마가 이제 리쇼어링 정책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예. 그때 중국 태양광 기업 망해버렸고요. 철강, 알루미늄 공급과잉 와서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한 10년 동안 힘들었죠. 다시 올 수 있는데 지금 오는 게 아니고요. 몇 년 후에.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공급 부족하니까 27년까지는 또 미중 간의 갈등이 또 있으면 중국도 함부로 막 이런 거 공급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년까지는 뭐 그러진 않겠지만 27년이 넘어가면 아마 공급과잉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제 유가 얘기죠. 유가는 상승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속도는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유가 좀 떨어졌죠. 그래서 톤 조절은 요구되고 그래서 65에서 95. 그러니까 참 저는 대단한 게 최진영 연구원님 제가 보고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유가 $70 올해 깨진 적 있죠. 그때도 결국 하반기에 올라설 거다. 저도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해드렸던 거고.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90까지 가버렸어요. 예.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정말 유가 관련해서는 너무 잘 맞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 속도 좀 빨라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대요. 일단 허리케인 시즌도 크게 뭐 기대하기는 어렵고 엘니뇨 때문에 걸프만에서 허리케인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또 산유국이 이제 냉방 시즌에 이 원유를 이제 원유를 이용해서 전력 발전해가지고
그 에어컨 틀거든요. 이제 그것도 끝나가요. 그럼 또 수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약간은 좀 쉬어갈 수도 있어요. 유가가 오르다가. 그래서 100달러 레벨은 당장은 아닌데, 다만 결국엔 내년에 100달러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래요. 100달러 돌파할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감산 공조 기한이 더 연장됐습니다. 내년 말까지로. 사우디가 웬만하면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계속 감산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아람코 지분 매각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엔 이런 이제 감산의 장기화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요는 많아요. 휘발유 수요는. 예. 그리고 공급 부족이 여전히 심하고. 그리고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놔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니까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문제 이들의 설비 투자가 원유 공급에 5, 7년 선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선 투자가 적어서 27년까지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고유가의 고착. 그러니까 향후 1, 2년 정도는 고유가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급 때문에. 그리고 수요는 받쳐주고 있고.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근데 그것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전략 비축에도 얼마 없어요. 그래서 큰 영향 주긴 좀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업금속은 몇 년 후엔 대규모 공급 강이 올 거예요. 몇 년 후에. 당장은 아니고. 근데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중국을 견제하려고 다른 이제 원자재 부국에 투자 많이 하고, 그럼 거기 투자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네. 계속해서 그쪽에 돈들이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굴삭기 회사들 좋은 거죠. 그런데 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캐내거나 할 때 뭐 비츠로셀 우리 공부해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의 한번 생각이에요. 비츠로셀 같은 건 그 굴삭기 같은데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시추하거나 그럴 때 필요한 이제 1차 전지 같은 것도 만드는 거고, 뭐 굴삭기 회사들, 굴삭기 부품 회사들, 예. 이 광물 투자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중국 견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여전히 그 공급은 좀 부족하고, 근데 이제 몇 년 후에는 이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원유는 당장은 속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달러 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 안 넘길 바래요, 솔직히. 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내년에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정 부분 포트에 그 유가 관련주를 좀 넣어놔야 돼요. 예, 그게 뭐가 됐건 간에 여러 개가 있죠. 뭐 정유도 있을 거고. 근데 정유는 사실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정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순수하게 원유에 노출되기보단 정제 마진 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자원 개발하는 회사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해양 플랜트나 그런 조선 있죠.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이런 쪽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유가에 좀 연동되는 그런 기업들도 일부분 포트에 편입할 필요는 있다. 라고 좀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자재 수요는 여전히 좀 취약하고 재고 부담은 좀 완화됐지만 그 강력한 모멘텀은 좀 없다 아직은. 예. 근데 공급은 부족하다. 예. 근데 나중에는 이런 공급망 재편으로 엄청난 공급 강이 올 거다. 예. 그리고 G7의 이런 이제 정책들 이런 것들이 27년, 2030년이 달성 시점이니까 이제 그때쯤 가면 공급 강이 올 거다. 예.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가 조금만 폭발해도요, 그냥 원자재가 튀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4분기 원자재 지수 상승 속도는 완만해지지만 또 이 엘니뇨가 또 발생을 하면 가격은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지니까.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곡물이나 천연가스나 연료탄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원유는 괜찮은데 나머지 원자재는 뭐 가격이 좀 계속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곡물이 계속 안정화되면 우리나라 이제 음식료한테는 좋은 거죠. 석유 시장은 이제 엘니뇨발 영향권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내년에 이제 그 감산 조치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좀 고유가 현상 이어지고, 산업금속은 구리가 아마 엘니뇨가 저 구리강산 쪽에서 저기 남미 쪽 있죠. 거기 칠레나 이쪽 구리강산에 엘니뇨 발생하면 허리케인 같은 게 오나 봐요. 막 이렇게. 그러면
공급에 차질이 빚겠죠. 그래서 구리는 좀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선 순위는 석유,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귀금속, 그리고 구리 같은 산업금속, 마지막이 농산물. 예.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 예.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산에서 중국의 비중. 요게 G7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제 지원 법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원 부국을 투자하자, 적극 장려하자, 요 내용이 있고요. 그간 무너졌던 설비 투자가 지금 설비 투자가 줄고 있죠. 이제 원유 관련된. 그러면은 유가가 오른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예, 공급이 계속 줄어들면서. 예, 그래서 여기 이란 이라크전 걸프전 투자 축소가 딱 되다 보니까 그 후에 엄청난 유가 상승 왔죠.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 줄었기 때문에 보고 있고요. 미국은 전력 비축유가 없어요. 그래서 방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원유를. 그런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원자재 공부만 지금 벌써 20분 했는데 참 오래 걸리긴 하는데, 아무튼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는 경제가 아니라 그냥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만큼 참 복잡해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다가오는 반등의 시그널이다. 낸드 사회업체 웨스턴 디지털 주가가 신고가예요. 이 안 좋은 장에. 그래서 키옥시아랑 합병하죠. 예, 합병 가능성이 높아졌고, 대출금 갚을 수 있게 좀 자금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낸드 업황 좋아지죠.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2위와 4위가 합쳐지니까. 그래서 업종 통합될 거고, 삼성도 부담 없이 감산을 더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낸드 가격 오를 것 같고, 내년엔 19% 상승할 것 같다. 요 내용이니까 요건 뭐 좋죠. 예, 반도체 업종한테는 호재고요. 그 다음에 삼성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가 열이 나요. 뭐냐면 아이폰 15가 발열 현상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직 뭐 우리나라에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TSMC 3나노 공정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삼성한테 굉장히 기회죠. 삼성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했고, TSMC는 상호 지느러미 핀팻 방식으로 한 건데, 핀팻이 더 만들긴 더 쉽죠, GA보단. 예. 근데 이제 고객이 아마 애플이 핀팻을 원했던 것 같아요. 좀 수율이 잘 나오니까. 근데 사실 수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TSMC도 70%, 삼성도 70%. 그래서 비슷한데, 이 상황에서 수율이 안 나온다면 발열 현상이 생기면 삼성한테로 이제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삼성이 반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있다. 이게 점점 4, 3, 2로 가면은 이제 너무 좁아지니까 전류가 누설하거든요. 그래서 발열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TSMC가 다른 나라로 공장을 짓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면 수율이 안 나와요. 처음에. 이 부분도 좀 부담이죠, TSMC한테. 설비 투자는 뭐 삼성은 10조 정도 하는데 그냥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TSMC가 설비 투자 금액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좀 쫓아가겠지만 그 점은 이제 TSMC의 장점이고, HBM과 메모리도 열과 전력 문제가 당연히 있죠. 거기도 뭐 구멍 뚫고 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열압착 방식 해가지고 본딩 해야 되고. 근데 SK하이닉스는 MRMUF 방식으로 이 칩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본딩 방식을 이제 내놨는데, 예, 이게 저열 공정을 사용하니까 좀 품질과 안정성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압과 열, 그리고 이를 구동하는 전력 소비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고, 이걸 하기 위해선 결국 또 전공정도 중요하지만 후공정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열 관리나 전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결국 삼성의 GAA 방식은 그런 쪽에서 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먼저 했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겠냐. 요게 그 GAA 방식이죠. 요게 MBC 팻. 이렇게 요걸 좀 넓힌 거죠. 닿는 면은. 요것도 파운드리 제가 한번 따로 설명해드린 함께 배우기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제 파운드리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LG 디스플레이는 목표 주가 18,000원 유지했고, 읽어보니까요 더 나쁠 건 없대요. 다행히 3분기는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 상반기 OLED TV 삼성에 이제 아마 일부 납품을 하는 것 같고, 태블릿용의 OLED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감가상각비도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단에서도 좋은 모습 나오겠죠. 그래서 3분기는 안 좋지만
4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좋아진다. 요 의견이니까 좀 버텨보세요. 이게 LG 디스플레이도 간간히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라이브 하다 보니까. 근데 좋은 건 아니죠. 뭐 BOE는 계속 뭐 이렇게 추격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LCD 어렵고, 예. OLED는 맘처럼 뭐 아주 잘 되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4분기엔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거를 뭐 이제부터 바닥이니까 투자해야 된다. 그거는 좀 별로 권유드리고 싶진 않고요. 보유자 영역인 것 같아요. 예. 다만 보유는 하셔서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좀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저 모멘텀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주가 오르겠죠, 조금씩. 이제 그럴 때를 이용해서 줄여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 성장주는 아니고 중국이라는 정말 불편한 이 경쟁자가 있어요. 반도체는 없는데 디스플레이는 그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는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고 주가 오르겠죠. 이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그때를 이용해서 조금 빠져나가시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의 이동욱 연구원님이 이제 롯데정밀하고 3분기 별로 안 좋을 것 같대요. 근데 뭐 반영은 했죠, 이미 주가에. 예, 가성소다라든가 주요 사업부가 좀 안 좋고요. 그린 소재가 핵심인데 여기도 전분기보다는 좀 감이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도 수익성은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근데 이제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최근에 이 주력 제품들의 가격은 지금 오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3분기는 좀 안 좋겠지만 전체 실적은 9월 들어선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이어지면 4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겠죠. 영업이익도 4분기에 반등할 것 같고 그린 소재 부분은 첨가제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창사 최대 수치 아마 이게 페인트 같은 데 들어가는 이제 첨가제 같은 거죠. 판매량도 견고하고 애니코트는 이제 식용용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예. 거기 들어가는 뭐 첨가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애니코트, 애니에디 등의 증산 효과에 기인해서 수익성도 좋을 것 같고 의약용 시장도 물량이 없어서 대응을 못했는데 의약용 시장 및 판매 물량이 없어서 대응 못했던 식품용까지 내년에 상반기까지 추가 증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경쟁사들 대비해서 영업 가치도 좀 저평가돼 있고 그거를 경쟁사들과 똑같이 매기면 1.6조 나오는데 시총보다 높다고 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만큼 저평가돼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셀룰로스 요게 이제 식용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비건 제품 있죠. 예, 비건 제품. 고기를 안 쓰는데 이제 고기 맛을 내는 그런 식품 첨가제로 이제 들어가는데 요게 작년 대비 13% 정도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페인트에 들어가는 원료인데 ECH가 요게 이제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고요. 암모니아 주력 제품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근데 3분기 실적이 많이 반영이 안 되니까 다만 이제 4분기에는 조금씩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는 바닥이고 앞으로 좋아질 거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상인증권의 김혜미 연구원님 펌텍코리아 하반기 소비 시즌 대비 위한 빅2 업체들 발주 요 내용인데 일단 스틱이죠. 스틱 요 펌텍코리아 스틱 있죠. 스틱형 화장품 용기를 주로 만드는데 올해 매출 그 25% 정도 성장할 걸로 영업이 중소형 브랜드 수주도 늘고 있고 요새 인디 브랜드 시대잖아요. 그다음에 북미 고객사 수출도 견조하고 튜브 있어요. 짜는 거. 그거는 자회사 부국 TNC 가는데 여기도 좋다고 합니다. 튜브 매출 증가로 지난해 대비로는 성장 추세 지속 전망. 3분기 매출은 전분기보다는 좀 감소한다고 합니다. 전분기보다는. 건식사업부는 건기시 아마 건강기능식품이죠. 여기는 조금 영업이익 적자나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판관비 지출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목표 주가는 38,000원 제시했고요. 발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설비 투자 역시 활발하다.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살아난 건 ODM한테 굉장히 좋고요. 어제 본능 우리 공부해봤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납품 증가 이어질 것 같고 경쟁사의 연우가 그 인수됐잖아요. 거기 한국콜마에. 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사를 조금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한국콜마에 이제 인수가 되면 코스맥스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는 여기 그 연후에 납품하기가 좀 부담되죠. 이제 자기 공정 노하우가 노출될까 봐. 예. 근데 이제 펌텍은 그런 건 없으니까요. 물론 꼭 연후가 그런다는 건 아닌데 이제 시장에선 그렇게 또 일부 우려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콜마에 들어가면서 고객사가 조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 좋고 용기도 수준 늘고 있고 화장품에 대한 소비 트렌드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요즘 오늘 뭐 어제부터 조정 받고 있는데 이번 조정을 잘 활용할 필요는 있고요.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그냥 기간 조정 나오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좋겠고 요즘에 장 안 좋은데 그러니까 지난 6, 7, 8월에 정말 답답했던 기업이 제일기획이에요. 제일기획하고 은행주들. 근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은 많이 주니까 좀 버텨라. 예. 근데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새 주가 좋아요. 그때 버티거나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수익이 꽤 좋죠. 지금 약세장인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때는 하방이 되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저런 기업을 만약에 내가 좋은 구간에서 투자하면 1년에 운 좋으면 20%까지 수익 나요. 네. 그럼 그 정도만 하면 되죠. 뭐 얼마나 더 은행주를 만약에 내가 저점에 샀는데 20% 수익 났어요. 그럼 굳이 뭐하러 배당 받습니까? 정리하면 되죠. 그죠? 예, 배당 이상이 나왔는데 배당 받으면 좋지만 이제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연말에 급락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배당락. 그래서 뭐 제일 계획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때 당시에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요새 분위기 좋고, 근데 꼭 올라가는 게 가격이 싸서는 아니고요. 뭐 실적도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비용 부담도 많이 축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경기도 조금씩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9월에 광고 시장 분위기가 7, 8월보다는 좋아지고 있대요. 또 거기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네. 그다음 추수감사절, 미국 크리스마스 연휴, 예. 이런데 이제 프로모션들이 많은데 이럴 때 이제 또 광고 수주들이 더 늘어나겠죠. 또 내년에 여름에 파리 올림픽도 있고요. 일부 광고 콘텐츠는 선 제작을 하니까 연말부터 파리 올림픽 광고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영역의 확장이 꾸준히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 기여할 것 같고요. 참 저는 이제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참 괜찮다. 예, 크게 뭐 경쟁이 심한 것도 아니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숫자 좋은데 주가는 안 갑니다. 왜? 광고 경기 안 좋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이번 약세장에선 조금 다른 기업들보다 확실히 돋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MC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신한투자에서 나온 건데 미국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FMC가 6월에 1%였는데 올해 2.1로 점프를 시켜놨고 이 내년도 전망도 1.5로요. 0.4%도 올려버렸어요. 25년과 26년은 이제 그대로 유지 1.8%.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1.8이거든요. 미국이. 그 정도 성장은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아시죠? 언제든 바뀝니다. 그래서 저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양호한 거는 고용이 잘 되고 있고 또 실업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뭘 가르치죠? 미국의 경기가 괜찮다. 생각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도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고 목표금리 중간값도 이게 점도표 찍은 거죠. 근데 오늘 증시가 급락한 건 이 점도표가 안 좋아요. 예, 점도표를 올해는 유지했고요. 올해 유지했던 얘기는 지금 금리 한 번 더 올린다는 얘기죠. 예, 5.6%니까 내년에 5.1, 내후년엔 이제 3.9. 내후년에 좀 많이 인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올해 내년에 금리 4번 인하할 걸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1년에 2번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6년까지 점진적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19명의 연준 위원 중에 12명이 추가 인상을 7명이 동결을 예상했대요. 그러니까 12명이 추가 인상. 그러니까 굉장히 매파적이었던 거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통화정책 바꿀 필요 없다. 계속 긴축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파월 의장도 이미 금리가 목표치 부근에 있어서 속도 조절은 해야 되지만 데이터 보면서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일단 추가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금리 인하 시점은 물가가 안정화돼야 되고 경기가 좀 꺾여야 된대요. 결론은. 그래야만 이제 가능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는 길에 여전히 놓여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요. 연방정부 셧다운, 학자금 대출 상환 이런 것들은 뭐죠? 결국엔 소비를 줄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는 좀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낙관적이지만. 그리고 미국의 소비 확대도 최근에 소비가 좀 늘었거든요. 근데 그게 원유 가격 오른 것도 있고요. 좀 일시적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 오르면 미국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7월을 마지막으로 금리는 동결할 것 같다. 저도 이 의견은 동일해요. 이제 저도 저런 이유들 때문에 금리는 더 올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그만큼 좋은 건 좋은데 너무 좋으니까 고금리가 계속 연결이 돼요. 이게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조업은 조금 살아나는데 회복까지는 좀 시간 필요할 것 같고요. 소비 쪽은 조금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FOMC 통해서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거를 시사해줬고 하방이 되게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금리. 한국은행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냐? 미국보다 좀 성장세가 약해도 지금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 넘어가고 있으니까 가계부채도 많이 늘었잖아요. 이창용 총재가 항상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행도 당장의 금리 인하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GDP 성장률인데 요 밑에가 6월에 전망한 거고 위에가 이번에 전망 다 올라갔죠.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그 다음에 PC 디플레트 요게 이제 물가거든요. 요거는 큰 변화 없었습니다. 핵심 PC 여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올해 이 전망이 더 낮아져 버렸죠. 근원 물가는 연방기금 목표금리는 올해는 동결, 내년에 5.1 두 번이나 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FOMC 금리 인상 확률은 11월에는 동결 예상하고요. 11월, 12월 두 번 남았거든요. 11월은 동결, 12월은 아마 인상 좀 하지 않겠냐라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드리고 이번엔 좀 미국 주식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쉐니어 에너지는 이제 여기 보면 요 옆에 이게 미국은 이제 이게 코드명이거든요. 그래서 LNG라고 이제 미국 뭐 주식 검색하시나 그럴 때 치시면 이제 쉐니어 에너지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안타에서 써준 보고서고요. 이게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40조 원 정도 넘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최근 LNG 밸류체인의 업체들의 판가에 뭐 헨리허브, 네덜란드 같은 이제 이런 이 LNG 수출하는 그런 쪽에서 그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최근에 반등하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 내 재고는 충분하거든요. 이제 워낙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번 데여가지고 작년부터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그래도 계속 쌓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미국에 수입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주요 고객산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고객산 유럽이죠. 그리고 호주가 LNG 수출로 미국에 이어 2위인데 여기가 쉐브론의 LNG 노조가 파업을 하나 봐요. 근데 협상이 결렬돼서 좀 장기화 조짐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산 LNG가 대체제가 되겠죠. 호주 대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LNG 생산 용량 진인 터미널 업체 쉐니어 에너지에 주목하자. 이런 내용이고 천연가스를 구매해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천연가스를 시추한 데서 구매를 해요. LNG가 뭐죠? 액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하 163도로 얼려버립니다. 액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파이프라인으로 주든가 배에 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피팅, 그 다음에 그 뭐 세아제금 같은 그런 스테인리스 관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조선사 여기랑 관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잘 되면 이쪽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 건데요. 어쨌든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터미널 2개 갖고 있고
대부분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러시아산 PNG 대안으로 이제 러시아산 PNG는 뭐냐면 파이프로 보내는 거예요, 가스를. LNG는 이제 배에 실어서 액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PNG는 이걸 액화시킬 필요 없이 그냥 가스로 보내버리면 되죠. 근데 배로 실어서 운반하려면 부피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액화시키는 거예요, LNG로. 독일, 노르웨이 비롯한 유럽의 주요국들이 이제 셰니어 에너지와 연간 1.1억 톤 규모 평균 17년 이상 LNG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전체 수출 용량의 90%에 달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 상황이고 해당 계약 203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향후 10년 이상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터미널 확장 건설하고 있는데 내후년에 가동 목표로 이것도 규모가 계속 커진다고 하고 있고요. LNG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게 미국 비중이에요. 유럽에서 수입하는 절대적으로 많죠. 옛날에 얼마 안 됐어요. 전쟁 전에 보이시죠? 왜 러시아에서 다 하니까 이 물량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 이제 저것 때문에 미국의 LNG 기업들이 주가가 폭발한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용량 터미널 2개 갖고 있고 미국산 LNG가 러시아 가스 대안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예. 그래서 셰니어 에너지가 연간 LNG 공급 계약 물량이라고 합니다. 요게 많이 늘어났죠. 작년에 많이 늘었죠. LNG 수출 용량, 분기 매출. 용량이 늘면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투자해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미국의 LNG 업황을 또 알 수 있고 LNG는 갈 길이 멀지 않나 아직도.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주한테는 여전히 우호적인 업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그 에디슨 그죠? 전구 발명.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하면 옛날에 그 누구죠? 경영의 대가로 불렸던 그분 있죠. 잭 웰치. 예, 저 그분 책도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은 또 그게 이제 나중에 평가 절하돼 버렸죠. 그때 당시엔 그게 너무 막 위대했어요. 막 잭 웰치 막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또 나중에는 아니다. 평가 또 절하되는 얘기도 나왔고. 예. 아무튼 삼성에서 보고서 나왔고요. 지금은 터빈 회사입니다. 엔진도 터빈이죠. 풍력, 가스 발전. 이게 다 터빈으로 돌아가요. 글로벌 터빈 최강자입니다. 그래서 풍력 가스 터빈 사업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G 베로나로 아마 분할하나 봐요. 내년에. 예, 그래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고요.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IRA 법안은 미국에서 만들면 혜택을 많이 주죠. 그래서 최대 수혜기업입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미국 전체 전력 생산 중에 풍력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풍력은 더 늘릴 것 같고 미국에서 유럽 경쟁자 대비해서 빨리 구조정도 했죠. 지금 요즘에 유럽도 그렇고 막 풍력 안 좋죠. 막 여러 이슈들 때문에. 근데 G는 먼저 구조조정을 끝냈기 때문에 빨리 턴어라운드 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풍력만 좋은 게 아니죠. 전력 인프라 담당하는 사업부가 또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제왕에게 반해버린 세 가지 이유. 전통 산업 중에서 서비스 매출 비중이 58% 높고요. 또 G 베로나를 이제 분할해가지고 여기서 또 턴어라운드 하는 것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스터빈, 그리드 사업의 숨겨진 가치도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사업 펀더멘탈도 착실히 개선되고 있다.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어떤 터빈이 돌아가지 않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터빈의 재앙은 G이다. 그리고 그런 터빈의 풍력 터빈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누구다? CS 베어링이다. 그래서 G가 잘 된다면 CS 베어링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미국에 아직은 풍력 침투율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더 성장할 여진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 아시죠? 암은 워낙 유명하죠. 이제 미국의 영국의 대표적인 IP 회사고 IP는 한마디로 반도체를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도를 만들어야죠. 엔비디아가 만들 때 그 설계할 수 있는 도구 있죠. 예.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 거냐. 마치 윈도우 같은 거 윈도우를 쓸 거냐, 구글의 안드로이드 쓸 거냐, 애플의 iOS 쓸 거냐.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설계 도구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그래서 전 세계 뭐 1등 기업이고요. 영국 회사고 옛날에 애플하고
이렇게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당시에 PC를 만들기 위해서 뭐 조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암이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뭐냐면 암은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첫 단추, 설계 도구, 설계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려서 설계 회사 아닌가? 아닙니다. 그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설계를 할 수 있게 설계 도구예요, 도구. 예. 우리가 그림 그릴 때 펜으로 그릴지 붓으로 그릴지 펜이냐 붓이냐 요게 도구잖아요. 그런 거. 그게 바로 IP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예전에. 그래서 암은 이제 반도체 그런 IP 기술 개발을 해주고 그 IP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게 잘 돼 있으면 아주 쉽게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 IP를 제공할 때 계약 맺을 때 라이선스 비용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판매를 하죠. 그 판매의 1, 2%를 수수료로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제공한 IP가 실제 상품화돼서 앞으로 많이 팔리면 돈을 계속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퀄컴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퀄컴이 암 IP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완성돼서 수익 나오면 계속 돈을 버는 거죠. 또 CPU 외에 GPU, ISP가 이제 이미지, 사진 같은 거 있죠. 화질을 올려주는 건데 이거 하는 회사가 누구예요? 이거 만드는 회사. 딱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같은데요. 넥스트칩. 네, 그죠? 그 회사고. 그러니까 넥스트칩도 이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암이라든가 이런 데서 IP를 따오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거죠. NPU는 신경망 반도체. 주로 모바일이 주력이에요. 암은 주요 전방사는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이 많이 업황이 좋아야 좋고 아니면 4G에서 5G 넘어갈 때 5G에서 6G 넘어갈 때 이게 디바이스가 바뀌죠. 그럼 새로운 칩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교체 수요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암도 전방 업황은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연구개발을 엄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비중이 매출액 대비 무려 40%. 소프트뱅크가 지분 갖고 있고 이번에 상장했죠. 이 보고서는 상장 전에 나온 거예요. 네, 아무튼 이번에 상장을 했고 암은 전통적으로 모바일과 사물 인터넷 쪽에 강한데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 두뇌죠. AP는 무려 점유율이 99%. 그냥 거의 독점입니다. 독점.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CPU는 인텔이 하거든요. AMD도 자기가 직접 하죠. 그럼 왜 암은 인텔이나 AMD한테 왜 이 IP를 안 주냐? 그게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CPU나 이런 거 설계할 때 방식에 따라서 CISC 방식이 있고 RISC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인텔과 AMD는 CISC 방식으로 해요. 이걸 뭐 X86 아키텍처로 뭐 386, 486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PC에 들어가는 거죠, 주로 서버. 이게 CISC인데 명령어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코드 작성은 쉽대요. 코드 밀도가 높아서 메모리에 주는 부담도 적다고 합니다. 근데 다양하게 이제 명령어 수행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밀도나 이런 명령어가 다양하니까 복잡해가지고요. 이게 처리 속도가 좀 저하되고 전력이 고전력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PC나 서버 쪽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RISC 방식은 암이 하는 건데 이 방식은 이 명령어 길이도 굉장히 적고 고정돼 있고 명령어 한정돼 있대요. 쓰는 명령어 이렇게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복잡하게 좀 조합을 해야 되는 단점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명령어가 단순화되니까 네, 처리 속도가 우수하고 저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누가 봐도 모바일이 좋죠. 모바일은 전력 소모가 적어야 돼요. PC는 하루 종일 꽂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암이 쓰는 방식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예. 태블릿 PC나. 그래서 99% 점유하고 있고 근데 앞으로 성장 여력은 둔화되겠죠. 왜냐면 모두가 스마트폰 쓰지는 두 개를 쓸 건 아니니까. 다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바일 위에 수요처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한 가지 변화가 암한테 유리한 게 PC나 이제 서버에도 암 방식의 프로세서가 들어간대요. 애플이 만들었죠. 애플이 M1, M2 자기가 칩을 직접 만들었어요. 인텔 거 안 쓰고. 그때 암 기반으로 제작을 했대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우호적인 거죠. 또 데이터 센터도 이제 전력이 중요하니까 저전력. 이럴 때도 암. 그러니까 저전력이나
이런 좀 성능이 좀 약간 빨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암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체 반도체 시장도 폭발하고 있죠. 지금 반도체 서로 만들려고 하니까 엔비디아도 암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400억 달러 인수하려고 그랬죠. 전력 효율성이 좋아요. 암 방식을 쓰면. 그리고 PC나 서버에서 침투율 1%만 늘려도요. 의미가 있는 게 모바일보다 단가가 20배 이상 된대요. 서버는. 그러니까 하나만 팔아도 20배 이상의 매출이 꽂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체에는 암 기술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테슬라, 모빌아이, 엔비디아, 퀄컴 대부분 암 설계 방식을 많이 이용하나 봐요. 자율주행 칩 가격 당연히 높죠. 예. 그리고 암은 방어주가 아니에요. 암 매출의 60%가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많이 팔려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때 그때 로열티 들어오거든요. 퀄컴이 좋아야 암도 좋아요. 근데 퀄컴 안 좋죠. 예. 그 중국 불확실성. 중국 지분이 48%밖에 안 되고 중국 매출 기여도가 24%인데 굉장히 큰데 지분율이 48%고 중국 매출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나 봐요. 이게 좀 불투명한 거죠. 이것도 좀 부담이고 RISC-V라 그래가지고 아까 RISC가 암 방식이죠. 암이 하는. 근데 저게 V가 들어간 건 뭐냐면 무료 소스래요. 그러니까 암을 겨냥한 거예요. 야, 돈 내고 암 거 안 쓰고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 퀄컴이 아이러니하게 여기 들어가 있대요. 보시, 인피니언, 뭐 NXP 이런 데가 요거 개발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사 만들었고 차량용 반도체, 모바일 이런데 이런 걸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모두 암의 주요 텃밭인데 언제든지 암을 대체하겠다라는 이제 그걸 기치로 내밀어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죠. 당연히 암을 대체할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저런 건 암한테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지금 암의 매력은 아주 높은 건 아니죠. 지금 당장 AI에 모든 게 집중돼 있으니까. 그래서 매력적인 기업은 맞지만 지금 업황이 안 좋잖아요. 퀄컴이 좋아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기 전까지는 AI 기업들을 이기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고 한번 우리가 이제 암이란 기업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라면 투자 지금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밸류도 비싸고 지금 전방 업황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싸면 모르죠. 근데 분명히 장기 성장 매력은 있어요. 왜? 모바일에서 이게 넘어가니까 점점 확장되니까. 그런 매력은 있는데 저렇게 또 경쟁자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극복할지. 그래서 굳이 막 암 뭐 유명하니까 지금 뭐 암 투자하자. 이건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근데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이 어떤 기업. 왜냐면 우리나라에 비슷한 기업 하나 있잖아요. 하나는 아닌데 그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함께 배우기. 이름 뭐죠? 오픈했지. 예. 그 회사가 요거랑 똑같은 사업이잖아. IP.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공부하면 오픈엣지도 공부할 때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암을 공부하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이거 다 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인텔이고 암은 요 앞에 설계 도구만 주는 거예요. 요것만 합니다. 예. 그 비즈니스 모델은 암은 여기다 이제 반도체 업체에 기술 주고 라이선스 받고 판매하면 로열티 받고 이런 구조고 꾸준히 성장해요. 5G로 바뀔 때 한번 점프하죠. 4G로 바뀔 때 점프. 이 신제품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근데 여기서 애플 비전 프로 나오죠. VR, AR이 커진다 그러면 또 한번 점프. 그러겠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IT 기기가 나와줘야 돼요. 모바일 그러니까 약간 저전력 방식. 그게 나와야 이제 한 단계 더 점프하는데 그게 좀 아직은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요게 이제 CPU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요게 아까 CISC 요게 인텔과 AMD 기반이고요. RISC는 암 방식. 둘이 다르죠. 여기는 확실히 PC나 서버에 특화되어 있고요. 여기는 저전력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런트에는 저희 당사에서 나온 보고서라 우리 많이 공부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요 카메라 장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거 그냥 간단히만 저희 이베스트 저희 이제 당사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얼마 전부터 이제 한 달 전이죠.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약간 다운했죠. 전망을 시장이 조금 보수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좀 기업과 산업 더 공부하자. 요게 이제 취지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시리즈별로 내놓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넥스틴 나왔고
넥스트 칩, 넥스틴이 아니고 넥스트 칩입니다. 예. 넥스틴은 반도체 장비 회사고, 넥스트 칩은 그 카메라, 이제 반도체 만드는 회사죠. 요거는 카메라를 만들어주는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 잘하는 기업이고요. 예. 그래서 한번 요거 보고서 보면서 그냥 공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프론티어 전에 이제 요게 전기차 다음은 뭐냐.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계속 자율주행이에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여기서 큰 아마 성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기차 다음 모멘텀 같이 가요. 사실은 둘이 같이 가는 거고,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22% 성장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전장 부품 시장은 연평균 14%, 스마트폰 시장 이미 넘어서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전장 산업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 스마트폰은 이미 뛰어넘었고, 급격한 성장세가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도 성장세는 둔화되겠지만, 예, 전장 부품 시장도 꾸준히 커진다라는 그런, 이게 전기차가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꺾이죠 점점. 그건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부품도 당연히 꺾이죠 성장률은. 근데 24% 정도에서 연평균으로 한 14% 정도. 두 자릿수 이상이니까 굉장히 높은 성장이죠. 자율주행의 핵심은 안전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다스, 예,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을 보조해 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율주행할 때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 앞에 핸들도 없고,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너무 먼 얘기예요. 2030년 지나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운전자가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네, 이 좌석에서 손을 놓는 거죠.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근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에요. 손 놓고 그냥 편안하게, 예, 그 차가 운전을 해주는 거. 이제 그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다들. 그리고 지금은 ADAS는 우리가 운전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옆에 센서가 달려서 뭐 사람이 지나간다거나 차가 뭐 들이받으려고 한다거나, 예, 그럴 때 이제 경고 사인 날려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카메라죠. 뭐 카메라에 센서 같은 게 달려있죠. 그래서 지금 뭐 꼭 굳이 이거는 전기차 아니더라도 내연기관차에도 많이 달려있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고, 특히 카메라가 이런 걸 인식을 하면서 점점 성장한다. 특히 테슬라가 카메라만 하니까, 예, 카메라의 중요성이 커졌죠. 미국 차량 관리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고서를 뭐 제출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DMV가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한 해 동안 자율주행차를 운행한 기업과 차량 이런 거를 뭐 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좀 나와 있는데, 예, 뭐 24개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507대가 운행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22년도에 웨이모 뭐 이런 기업들이. 여기 테슬라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자기가 직접 하고 있죠 지금. 예, 직접 뭐 주행 테스트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950만 킬로미터, 어마어마합니다. 합산 거리가. 예, 그랬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건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율주행에 상용화는 이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진영과 비테슬라 진영. 테슬라는 향후에 자율주행 레벨 5까지는 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좀 더 먼 얘기고, 카메라 위주로 합니다. 근데 아마 레이더는 늘 것 같아요. 조금 완벽하게 하려면 카메라만 갖고는 사실 100% 부족하죠. 예. 음영 지역 같은 게 있거든요. 카메라가 못 볼 수 있는. 그 테슬라가 예전에 한번 사고 난 적이 있나 봐요. 어린이 마네킹은 식별하지 못해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유료 로보택시 하고 있는 크루즈도 안정성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혹시 책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일론 머스크 책 읽고 있거든요. 그 전기. 그거 700페이지짜리예요.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저 지금 매일 조금씩 한 20분씩 읽고 있어요. 재미도 있고, 저는 앞으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주식 투자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누구든. 예. 큰 성장 산업에 올라타고 싶으신 분들은 일론 머스크를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테슬라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예.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로보택시예요. 로보택시, 그러니까 무인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뭐 처음에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종착지는 무인 택시. 예. 근데 물론 이제 거기 앞에 다 이런 핸들 같은 건 달려 있겠죠. 완전히 없는 건 너무 먼 얘기고요. 그걸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테슬라의 가치가 엄청 낮습니다. 예. 이제 그 테슬라 로보택시가 만약에 팔린다면 사람들이 많이 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굉장한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이번에 모건 스탠리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을 한 거죠. 근데 얼마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사고 없이. 이제 그걸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핵심은 그래서 기승전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제 여기 설명하는 게 퓨런티어니까. 예,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액티브 온라인 카메라 뭐 센서와 렌즈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고, 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검사 장비 편차 잡아주고, 여기는 카메라에 뭐 이물이 있는지 오염물질이 있는지 그런 거 검사해주고, 라이다 조립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도 이제 다 만드는 회사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력. 아마 액티브 온라인이 가장 주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주로 뭐 LG, 삼성 이런데 납품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국내 현대 기아가 자율주행 레벨 3 적용한 차량을 연내 출시할 텐데, 그런 쪽에도 아마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장비 공급 확대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시행착오가 좀 많죠. 지금 막 뭐 사고도 일부 나기도 하고, 카메라냐 라이다냐 막 시행착오 있는데, 저는 뭐 다 같이 간다고 봐요. 근데 테슬라가 일단 먼저 이게 선빵 날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카메라 쪽이, 예전엔 카메라 라이다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카메라가 주도권을 많이 가져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차를 사겠어요, 그 비싼 차를. 라이다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카메라로 가면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카메라 하는 거예요. 가격이 제일 싸거든요. 예, 단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카메라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각종 보조 장치들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어쨌든 카메라가 이렇게 증가할 때 수혜를 받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세한 건 한번 뭐 저희 당사 홈페이지에 보고서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카메라가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센서 역할, 감지 역할까지 하는데 더 비싸죠. 그런 거 만들기도 어렵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거나 할 때 도와주는 장비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계속 만들고 시행착오 겪으면 장비는 더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수혜가 예상되고, 올해보단 저는 내년을 좋게 봐요. 이 회사는. 이번 2분기 실적 보니까 확실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막 사이버 트럭 얘기, 뭐 테슬라 얘기 나오면 한 번씩 뻥 튀었다가, 사이버 트럭에 아마 들어가는 카메라 장비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제발 당부드리고 싶은 거, 막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가면 제발 조심하세요. 오히려 역효과 나요. 그리고 막 뭐 어떤 악재 나와서 막 빠진다거나 이럴 때, 그럴 때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시되, 올라가는 걸 너무 하루에 막 폭등하는 거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번에 상한가 한번 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축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결코 좋은 거는, 갈 때 저는 천천히 단단하게 펀더멘털 다지면서 갔으면 하는 게 좀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퓨런티어까지 했고, 그러니까 저희 당사에서 요즘에 이런 보고서 나오지만, 저번에 넥스트칩, 퓨런티어, 또 뭐였죠? 그 잉그루드랩, 이런 기업들 한번 고민해보세요. 왜 이런 기업들을 이베스트는 보고서를 써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나? 예, 다 성장과 관련이 있어요. 시장 트렌드가 바뀌고 변화의 변곡점에서 뭔가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닌가.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급락장이 왔을 때, 예, 편하게, 예, 담는 선택지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이 안 좋아야 이런 걸 싸게 사지, 장 좋을 땐 또 싸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3시 10분인데 이제 장이 거의 마감할 때가 돼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마 이대로 좀 끝날 것 같고요. 예.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좀 충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폭락을 했는데, 거의 폭락이죠. 오늘 43포인트 정도.
급락을 했고 지금 종가가 거의 최저가로 끝날 것 같습니다.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전혀 못하고 있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무려 2.5. 근데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는 좀 그렇다고 쳐도 코스닥은 올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11월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들의 매도가 나올 겁니다. 가뜩이나 세금 문제가 좀 있으니까. 예. 그래서 특히 많이 오른 기업들은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개인이 많이 샀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런 기업들은 딱 보시고 차트 보면 또 나오잖아요. 되도록 접근하지 마세요.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오늘 FOMC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당분간 주가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시장은 좀 부진할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드린 대로 크게 가기가 좀 어렵고요. 예, 계속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나 이제 계속 말씀드린 전략대로 전략은 뭐냐면 안 좋을 때 투자하자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좋을 땐 제발 흥분하지 말고 기다리자. 예. 왜냐면 지금 고금리 고유가 강달러인데 증시가 어떻게 위로 계속 가겠어요.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뀔 때까지는 조금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막 흥분하고 야 이제 올라가겠지 이러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가 순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증시 시장 자체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투자 전략은 반대로 이렇게 급락할 때 너무 도망가지 말고 천천히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담아보자. 이런 장대 양봉을 조심하자. 그 말씀은 계속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장이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도 좀 많이 팔았고 특히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여기 좀 부담이고 그 다음에 오늘 오르는 기업은 없어요. 뭐 횡융합 에너지 뭐 다 테마주입니다. 일부 초전도체 뭐 마이크로 LED 여기도 뭐 원풍물산이라는 기업만 올랐지 원전조 일부 뭐 여기도 비츠로테크만 오른 거죠. 생보사 일부 올랐고 전력설비 조금 올랐고요. 비츠로테크니까 한마디로 오른 게 없어요. 그냥 다 빠졌어요. 게임주도 여기 위메이드만 오른 거죠. 그죠? 나머지는 그냥 처참합니다. 그래서 다 급락했고 특히 제일 많이 오른 로봇주 조심은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이제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부터 두산 로보틱스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공모주 청약 시작하잖아요. 내일까지. 그래서 아마 우리 사주 신청을 많이 안 했나 봐요. 직원들이. 그래서 우리 사주 물량이 더 배정될 겁니다. 개인 투자분들한테. 그래서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들 아마 신청하실 것 같은데 다만 두산 로보틱스도 절대 싼 건 아니에요. 레인보우에 비하면 싼 건 맞는데 결코 싼 건 아니죠. 근데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돼서 뭐 아마 이번엔 좀 흥행에 성공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10월 5일날 상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 로봇주들 답답하네요. 너무 많이 빠졌고 종합성사도 오늘 STX가 급락했네요. 많이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PCB 업체도 좀 안 좋습니다. TLB, 대덕전자 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이녹스 첨단 소재, 뭐 PI 첨단 소재 할 것 없이 IT 기업들 왜냐하면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면요 수요를 이게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담이고 그래서 반도체 지난주에 좋았지만 그냥 지난주에 좋고 말아버렸습니다. 다 급격하게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페스 아크, 뭐 메커스, 넥스트 칩도. 근데 넥스트 칩은 약간 자율주행주로 보셔야 되지만 뭐 못 버티죠. 지금은 뭐 다 같이 빠지니까. 시스템 반도체, 통신 장비 어제까지는 좋았지만 조심은 해야 됩니다. 너무 단계 많이 올랐어요. 그러나 여전히 뭐 견조한 것 같아요. 지수 빠지는 거에 비하면. 반도체 장비 오늘 안 좋고요. 다 안 좋습니다. 낸드 한마디로 오늘은 반도체 그냥 다 폭락입니다. 니켈 관련주도 안 좋고 자율주행도 오늘 다 안 좋고요. 최근에 자율주행도 많이 올랐었죠.
그러나 오늘은 세코닉스 빼고는 다 안 좋네요. 예, 다 안 좋습니다. 퓨런티어도 급락. 그러니까 저번에 상한가 간 게 독이 됐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걸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죠? 차라리 안 오르기만 못해요. 저런 경우. 근데 반대로 이제 요런 자리 오면 기회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주가 변동성 클 때는 항상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게 사람이 흥분하게 되거든요. 아이고, 아무튼 오르는 게 좋은데 이 역효과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블 폰도 안 좋고 재료주도 안 좋고, 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오늘은 뭐 다 안 좋아서. JYP, YG는 왜 블랙핑크, 리사 이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주주분들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죠. 지금 YG엔터는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죠? 여기 아무 대응 안 하잖아요. 불핑 재계약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 자꾸 노이즈가 끄이니까. BTS는 완전 공시했어요. 그래서 재계약 끝났어요. 예.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YG엔터는 블랙핑크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주들만 지금 속 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지금 진행상을 좀 알려주는 게 좋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다. 근데 그냥 깜깜합니다. 예. 아마 지금 그 주식 담당자만 애꿎게 힘들 거예요. 막 계속 전화 오겠죠. 제가 이게 안 봐도 지금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힘들지. 근데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차피 이제 지시는 위에서 나올 텐데. 예. 그러니까 참 빨리 여기 양현석 대표부터 해가지고 뭔가 빨리, 예, 어떤 좀 경과를 얘기를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모두가 좀 불안해하니까. 아무튼 YG엔터가 참 좋지가 않네요. 오늘 주가가 12% 빠졌네요. 아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엔터사들도 다 안 좋습니다. 네. 길게 보면 좀 기회는 같은데 다 좋진 않네요. 그리고 인터넷 주들도 오늘 그냥 추풍 낙엽입니다. 네이버 다시 빠졌고, 2차 전지도 아침에 에코프로가 좀 오르더라고요. 근데 에코프로는 버티네요. 그러나 다른 2차 전지는 그냥 추풍 낙엽, 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도 안 좋고, 이게 자꾸 한숨 나오네요. 철강주도 요새 좋았는데 포스코 스틸리온 급락. 네. 뭐 좋은 걸 찾을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오늘 뭐 대부분, 네,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LG엔솔,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포스코홀딩스. 아마 오늘 이대로 끝날 거예요. 지금 한 10분 남았거든요.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는데 요 상태로 이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LG화학은 실적 좀 안 좋대요. 그래서 계속 좀 요즘에 안 좋고, 2차 전지도 에코프로만 버틴 거지, 예, 다 빠져버렸어요. 예, 다른 섹터는. 그러니까 오늘 에코프로는 2차 전지 같지가 않고 다른 업종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2차 전지는 그냥 다 급락을 했고요. KB금융 좀 버텨줬고, 은행주는 선전했습니다. 고려아연 급락, 하이브도 급락 했고, 그리고 여기 LNF도 2차 전지인데 좀 좋지가 않아요. 카카오페이 급락, NC소프트도 급락. 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요. 하나솔루션도 급락. 예. 현대옷, 이게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집니다. 주가라는 게. 예. 근데 그건 꼭 감안하세요. 그러나 뭐 여기서 포기할 이유는 없고요. 예. 현대오토에버는 이게 24만 원인가 22만 원 갔었죠. 예. 계속 빠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터닝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미도 급락, FNF 뭐 할 것 없이 다 처참한 장입니다. 좀. 예. 그래서 급락장으로 전환이 돼서 확실히 약세장이에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부터 저도 시장 보면서 이번 주 들어서 느낀 게, 이건 종목장도 아니다. 종목장세도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약세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좀 답답한 거죠. 이게 좀 빨리 끝나면 좋은데, 예, 종목 장세도 끝이 나버렸고 시장은 굉장히 부진한데, 다만 어쨌든 이제 뭐 FMC도 끝났고
미국의 금리라든가 아니면 달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어느 시점에서 또 꺾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좀 지켜보자고요. 그런 게 왜냐하면 중국은 괜찮아요. 조금 중국은 방어해 주니까 한 가지 걱정은 좀 덜었어요. 원래 세 가지 걱정이잖아요. 예, 강달러, 고금리, 중국, 예, 경기 이슈, 뭐 고유가도 있지만, 예,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이제 해소됐는데 나머지 두 개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부담입니다. 그래서 요게 좀 빨리, 예, 완화되기를. 그게 추석은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좀 각오하고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잘 이겨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또 약세장이 좀 와서 좀 어렵네요. 자, 오늘 1시간이 좀 넘었는데 오늘 좀 보고서 내용들이 좀 일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뭐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뭐 장도 안 좋은데 그래도 제가 전달해 드릴 건 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고, 예, 오늘 꼭 안 보시더라도 나중에 좀 주말에 시간 되실 때 오늘 해드렸던 보고서 내용 중에 일부는 꼭 한번 또 시청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지금 현재 예상 지수는 마이너스 한 50포인트 정도 돼서 아마 급락세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울하네요.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이게 하락이 좀 멈추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